주말 사이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는 미국의 7월 CPI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경기 침체 논쟁 속 과연 이 고용 지표 호조를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위해 도움 말씀에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호조를 보였는데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앞서 그 방송에서 이행 계속해서 저한테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또 문제를 좀 풀어달라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저성장이긴 하지만 원래 그 저성장하면 그 노동시장이 이렇게 좀 빡빡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저성장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아주 빡빡해서 종전에 이렇게 고성장하면 사실 실업률은 떨어진다. 그다음에 저성장하면 실업률이 올라간다 하는 이런 정형화된 사실을 지금 흐트러지고 있거든요. 오늘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증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낸시 펠로시의 동아시아 3개국 이렇게 방문하면서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을 높였습니다는 방송을 통해서 미중 간 마찰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코스피 지수가 2,500선 바닥 나가서 이걸 계기로 해서 증시 붕괴론 이런 나온 시각이 이제는 완전히 극복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역시 7월 고용 통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당초 좀 좋게 나올 거로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렇죠. 좋게 나오는데 실제로 좋게 나왔죠. 7월 실업률이 3.5%. 고용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는 일단 대표적인 고용 통계 실업 통계가 3.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페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노동시장 유입과 노동시장 이탈 요가의 같은 수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걸 페드가 완전 고용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이 3.5, 3.6. 그래서 지금은 완전 고용 수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지난 주말에 3.5% 실업률이 나오니까 7월 달 페드 회의에서 사실 미국의 페드의 금리가 0.75% 오르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증시를 좀 많이 어둡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3대 지수 혼조 속에 투자자의 심리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 떨어지고 S&P 소폭 떨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보면 우리가 투자 심리 지표에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CNN의 FJ 지수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자막을 좀 같이 보여주시면 자막을 너무 빨리 빼지 마시고요. FJ 지수 보면 47에서 50 정도로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전체로 위험 자산에 선호하는 심리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개선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죠. 그동안 경기 침체 논쟁이 됐었는데 사실 고용 통계는 호조가 되니까 고용 통계 호조하면 그러면 경기 침체 논쟁은 누그러지는 것이냐 하는 쪽에서 지난 주말에 월가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많이 비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대로 고용 지표가 그래도 개선되면서 누구보다 바이든 대통령과 제니 옐런 그리고 파월 의장까지 그동안 마음을 참 많이 졸였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죠. 예. 우리가 공식적인 경기 순환 국면을 판단하는 NBR 전미경제연구소 보면 성장률이 2분기 연속 추이로 판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경기 침체다. 이론상으로 보면 경기 침체다. 그래서 작년부터 성장률의 분기별 추이를 보면 작년 4분기 성장률이 2.1%인가요? 3분기 성장률이 2.1%였죠. 예. 그다음에 4분기 성장률이 6.9% 같고 올해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2.6% 역성장했죠. 여기에 2분기도 0.9%에서 역성장했기 때문에 NBR의 정의서 보면 경기 침체다. 이 논란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역사적 데이터를 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면 이렇게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1947년 데이터가 없었을 때 이때 데이터가 없었을 때 그랬습니다. 요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경기 침체를 봐야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침체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었죠. 예. 혼란스러웠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 통계가 호조가 나왔으니까 사실 바이든이라든가 경기 침체 징후가 없다는 앨런 재무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락가락했던 파월 입장에서도 같은 그 바이든의 경제 강요를 본다면 굉장히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제가 주말 기간 동안에 미국의 그 월가에 있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예. 이런 소리 저 들리더라고요. 확인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근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숨을 내셨다는 이런 입장도 들리니까 그동안 물가라든가 성장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는 이제 많이 올라갔고 성장률은 떨어진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그 경제 강요들에 굉장히 가슴이 짓눌린 상태에서 고용 통계가 이렇게 호조를 보인 것은 굉장히 한숨이 내쉴 정도로 바이든의 경제 강요에 일단은 이렇게 도움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주시긴 했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사실 월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커지죠. 예. 당신이 좋을 때는 이렇게 아무 얘기 그렇죠. 원하다가 예. 그다음에 당신이 싫어할 때는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도 건드리냐. 미국에서 보면 경제 통계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 근데 당신이 좋지 않은 통계가 나왔다 해서 통계까지 후진성을 얘기하는 게 미국의 국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그대로 나왔죠.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통계에 대한 비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는 6월달 CPI 통계 9.1%죠. 굉장히 높게 나왔죠. 바이든 대통령과 경제 강요 입장에서 부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근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데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6월 CPI 통계는 5월 중순까지 반영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가가 좀 떨어졌다든가 휘발유 가격이 좀 주춤했다든가 그다음에 임금의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든가 하는 측면인데 통계를 추정하는 방식을 바이든 대통령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다 월가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하는 이 비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해묵은 물가 통계 방식이다. 그래서 CPI 통계 방식을 개편해야 된다. 근데 그 문제는 대통령이 건드려야 될 문제냐, 건드려야 할 문제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전에 스텝까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무슨 통계에 대해서 안다고 통계 방식까지 이렇게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가야 될 것이 있고 가야 되지 않을 범위가 있는데 당신한테 불리했다고 해서 가야지 말아야 될 선, 루비콘강을 선을 건넸다는 것이 이번에 고용통계가 호재가 나온 이 분야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바이든의 경제 강요, 제닛 앨런이라든가 파월 입장에서 누구보다 이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밝은 사람들인데요. 2분기 성장률이 두 번에 걸쳐서 역성장하면 당연히 경기 침체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판단해왔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되는 사실에서 당신네들은 MBR이 2분기 연속 성장률이 역성장했는데 경기 침체다 아니면 자 종전의 모든 것을 뒤엎는 게 아니냐. 그러면 뭐냐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이것만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미국의 그 국격을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고용 통계는 뭐냐? 가장 문제가 많은 통계가 고용 통계인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용 통계인데 고용 통계가 당신의 입장에서 자기 구미에 맞게끔 좋게 나왔다 해서 아무런 비판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그 주말에 고용 통계가 좋게 나왔지만 증시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7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로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고용시장은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7대 미스테리 현상 중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것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우리 이현 캐스터까지 얘기한 저성장인데 왜 노동시장은 빡빡할까? 저성장이면 뭐냐? 자, 저성장이면 실업률이 급증하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사실 오히려 그 실업자들이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왜 빡빡할까? 이게 이제 미스테리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대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아마 3일 후에 그대로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사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그 고용 통계가 사실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급변하거든요. 근데 그 2분기 연속 역성장 속에 지금 지난 그 7월이 3.5% 나왔거든요.
시청자는 보겠습니다. 3.5에서 3.6% 수준. 이건 작년 12월 이후로 3.8%까지 포함하면 작년 8개월 연속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두 분기여서 경제 성장 급락하죠. 지금 여러 가지 뭐 증시상의 변동성 크죠. 고용 지표가 꼼짝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하는데 저 3.5, 3.6%는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미국의 통계에서 한국은행 통계를 이렇게 보면 3.5, 3.6 꼼짝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게 뭐냐,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이 고용 통계는 경제 대표적인 후행 지표다. 지금까지 3.6%, 3.5% 7월 달에 나온 거 가지고 경기 침체가 아니다 하는 바이든 대통령 경제 강요의 시각은 잘못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Great Resignation에서 대사직 실업률 통계에서 보면 오히려 경제 활동 인구분의 사실 실업자 수인데 이게 비자발적 실업은 빼지는 거거든요. 내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 빠지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영 캐스께서 코로나 직후에 사실 그 절연 인슈레이션에서 해외 노동시장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노동 통계에서 보면은 사실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령자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고령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이번 코로나에 의해서 법리적으로 격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격리한 거에 자, 실업률을 하면 OECD 개념으로 하면 일주일에 단 1원의 수익성 산업에 1시간 이상 종사하면 사실은 뭐냐? 사실은 요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 실업률이 있는데요. 요 개념에서 있어 보면 코로나 이후에 법정으로 격리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실업률 통계에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그렇게 지금의 문제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 고용 통계는 이렇게 좋게 나왔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reat Resignation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사실 그 해외에서 노동시장 유입이 되지 않는 해외 인력들, 그 다음에 고령자들 이런 문제, 그리고 법리적으로 보면 법정 격리 기간에 노동시장에 빠지는 점 이런 것이 Great Resignation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의 실업자 수인데 실업자 수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해외 공급 안 돼, 고령자로 빠져나가 코로나에 의해서 이렇게 격리되는 사람 많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업자 수가 적기 때문에 잘 되돌아보면 실업률이 3.5에서 3.6% 경기가 이렇게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실 8개월 정도 지속되는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 통계가 경제 상황을 읽기에는 사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왜 당신은 고용 통계가 좋다고 해서 경기가 호전해야 잘못돼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말씀대로라면 이 고용 지표도 좀 개선될 여지들이 충분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 고용 통계를 자세하게 보면은 국민들의 체감 경기 상황은 최근 들어 더 악화되는 걸로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중산층이 붕괴돼서 사실 바텀 오브 피라미드 BOP 계층 빈곤층이 지금 많아지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이번에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통계 보고서를 지난 주말에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이번에 흑인과 취약계층의 실업자 수는 실업률은 전후보다 더 증가한 상태거든요. 이 대목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실업률 통계대에서 9월달 금리 인상이 0.5% 바로 가져간다, 1%까지 바로 가져간다, 증시는 더 어렵다, 빅테크는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각은 사실 9월 그 페드 회의에 금리가 쉽게 아주 미건 1%포인트 이상 가져가기 어려운 사항이 바로 이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속해 있는 중산층 이하의 흑인 계층을 비롯한 유색인종과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사정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저성장의 사실 일자리가 빡빡한 문제는 IT를 비롯한 전문직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가세 함정, 중위세 함정이 걸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버틀렉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스매치 현상은 아주 구조적으로 자 실업률이 3.5에서 3.6%가 8개월 이상 지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게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이 이번에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중하위 계층들의 고용 사정이 어려운 점과 함께 실제로 이번에 고용 통계 발표, 임금 통계도 고용 통계입니다. 고용 통계와 함께 임금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임금 상승률 5.2% 나왔습니다. 물론 10일에 7월 CPI 통계가 나오긴 합니다는 자 6월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CPI 통계 9.1%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자, 5.2 빼기를 9.1 하면 실질 소득이 한 마이너스 3.7 정도, 3.4 정도 이렇게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거로 나오죠. 예. 자, 명목임금 상승률 5.2%에 실질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9.1%니까 실질 소득은 더 감소한 거로 나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사실 지금 상황에선 CPI의 통계 수준이 너무 고공행진이고 밑에 사람의 저소득층이 많이 이렇게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 국민들이 뭐냐? 미 국민들이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고 체감하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아까 월스트리트저널인가요? 이은께서도 미 국민들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69%로 나왔습니다. 통계 보셨죠? 예. 그런 과정이 지금 사실 바이든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36%, 37% 예, 맞습니다. 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히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고용 시장과 이 경기 침체 논란과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전 정권이죠. 문재인 정부의 이 초창기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제시되고 있는 시각입니까? 네, 정치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요새 한국의 정치사가 굉장히 어려운 강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를 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가에서 사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를 봐라, 경기 침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동안 경기 침체를 얘기했던 사람들 봐라, 뭐 가짜 세력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왜 이게 월가에서 이게 나왔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전 정부긴 합니다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 2017년 5월 9일 날 대선을 통해서 5월 10일 날 태동됐을 때 가장 기억을 하시는 것이 홍영거 뭐 기억하십니까? 아마 국정운영목표에서는 일자리 창출이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는 뭐냐, 일자리 상황판, 뭐 그때 일자리 상황판 아시겠죠? 일자리 상황판에 등장해서 굉장히 고용 문제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고용의 일부 통계만 이렇게 들어서 자, 경기가 괜찮다.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과 비슷한 시각이죠. 고용이 괜찮다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지표를 볼 때는 특히 국민의 체감 경기를 거는 지표를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적인 상황에 중요한 지표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돼 있다 하는 이런 문제를 낼 때 무슨 얘기냐, 지금 일자리 통계가 괜찮은데 당신은 왜 이렇게 경기가 침체였다고 했느냐, 당신 가짜 세력이지 않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판, 이분법적인 사고를 했던 것을 시청자 여러분 잘 계실 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조차도 2011년 11월 국민들의 경기 체감 경기는 악화되는데 당시에 김현미 부동산 경기 잡기 위해서 시중 부동 자금을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하느니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경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기는 침체에 가는데 사실 금리를 올려가서 경기를 결과적으로 보면 훌륭한 경제학자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국민정부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부의장 좀 했던 김광도 교수께서는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경기 문제 국민들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부위원장까지도 사퇴했던 아주 훌륭한, 근데 그 이게 뭐냐, 그의 경기 사항은 김광도 교수님이 얘기하신 쪽으로 그렇게 흘러갔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2018년 한일의 금리 인상은 결과적으로 실수다. 최근에 한번 사항을 한번 잘 같이 결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은 지금 상태에선 저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성장이 미스매치, 바틀렉에 의해서 사실 노동시장이 빡빡한, 종전의 생각에선 저성장하면 노동시장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런 국면이 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변하다. 구조적으로 변할 때는 이전의 경제 지표가 산출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 지표가 경제 실상을 반영하지 못할 때는 지표에 의존하는 프레임에 갇히는 것보다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사실 국민들이 저 69%까지 경기 침체라고 하는 상황, 그다음에 지도가 36%까지 떨어지는 국민의 상황을 좀 감안해서 안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경제정책이 프레임에 갇히기보다는 프레이밍 이펙트가 중시한다 하는 측면에서 바이든 대 뼈아픈 어떤 일침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17년 당시에도 문재인 전 정부께서 이런 점을 좀 잘 감안해서 국민들의 좀 악화되는 문제를 좀 헤아렸으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방금 프레임보다 프레이밍 이펙트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프레임은 예. 일부 경제 지표에 국정 운영 목표에 갇혀 있는 이런 지표에 사실 경제 지표에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같이 경제 지표 산출하는 기관이 자 예를 들어서 홍앵커가 통계청장이다. 지금 이제 통계청장이다. 예. 그러면 통계청장 앞에가 사인에 이제 발표하는데요. 사인까지 나오기까지 그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 지방에서 보고가 됩니다. 각 지방에서 보고되는 지표는 국가 전체의 경제 지표를 볼 때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해가지고 통계 지표를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경제 통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통계 정리 작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계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지표를 해서 이렇게 이번에 고용 통계가 뭐냐 이번 것처럼 아주 안 좋은데 미국 상으로 하겠습니다. 고용 통계가 좋은데 여러 가지 국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 이런 쪽에서 통계청장이 발표를 하는 이 시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구조적으로 지금은 경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쪽으로 간다든가 노동장도 완전히 재테크라든가 해서 개편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아우타키적 작업자족에서 해외 인력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야되는가는 구조 개편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 시계열상을 같이 이렇게 본다면 과거 실업률이 7.2%인데 이번에 3.5% 떨어졌어 이렇게 하면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 너무 지표에 의존하는 프레임보다는 국민들이 지표가 안 좋더라도 자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중시하는 그러면 체감 경기를 중시하는 게 뭐냐 텍스 많은 기법에서 지금 국민들이 입에서는 침체냐 호조냐 이거를 침체 때는 마이너스 1점 호조 때는 플러스 1점에서 서메이션 자 이것이 어느 쪽이 크냐 침체 쪽이 크다 지표 괜찮더라도 침체를 반영해서 자 그를 끌어주는 것이 경기에서 보면 부양 조치도 뭐든 끌어주는 것이 금리 인상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조치를 끌어주는 것이 지금의 올바른 경제 정책이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새 정부 윤석열 정부도 그걸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민의 지지도는 낮은데 나는 국민을 위해서 가겠다. 이거는 좀 서로가 맞지 않는다. 경제 정책은 프레임보다는 프레임 이펙트를 중시해야 된다는 것도 새 정부에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SF 복합 위기라는 표현이 있던데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가 이렇게 고용 통계를 들어서 좋다 할 때 루비니어서 그 직전에 말씀했던 SF 복합 위기가 월가에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SF 복합 위기는 아마 경기 그 비관론 중에서 가장 비관론이다. 자, 바이든 대통령 경기가 좋다 하는데 당신 무슨 얘기냐? 루비니 교수는 SF 복합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새로운 용어죠? SF. 이거 뭐 말만 하면 공상 영어 같죠? 근데 공상 영어가 아니라 영문 이니셜입니다. 1980년대 초에 나왔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영문 이니셜 S에 200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F에서 SF 위기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축 문제, 파이낸셜 문제는 자산시장 거품의 붕괴 문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케인지안이 얘기했던 총수의 문제, 총것과 총수이 복합된다, 비셔스 사이클이다 하는 측면에서 복합 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자 일단은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 기미가 좀 있죠. 우리가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9.1%, 이제 10일날 발표하면 소비자 물가는 내일 정도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좀 이거보다 둔화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둔화된다 하더라도 8% 이상 인플레 타겟팅에 2%니까 4배 이상 되는 건 굉장히 물가가 높은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자 지금 미국도 집값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이엔 캐스터께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비교적 긴 시간을 갖고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는 지금 미국이 가장 나중에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1990년대 프랑스 지리학자 조레저가 강남 아파트는 불편하다. 근데 최근에는 강남 아파트가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의 서프라임 모기론이 제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2008년에 제2의 서프라임 모기론 다 보니까 딱 들어맞지 않느냐. 그래서 SF
복합이익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됐긴 했지만 이게 왜 월가에서 뒤늦게 관심이 가졌냐면 최고 통수권자가 신뢰를 잃으면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 주말에 월가에서 직접 줌 통화했던 사람들이 제기했던 사항이더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시장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 지표를 바탕으로 페드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와 관련된 건데 지금 시장에서 한편으로는 좀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페드 입장에서 보면 고용 통계가 좋게 나왔다 해서 후행 통계입니다. 페드는 선제성, 프리엠프트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용 통계 가지고 페드가 금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페드는 선제성입니다. 지금에서는 9개월 후 1년의 모습을 갖고 지금 미리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고용 통계는 후행 통계입니다. 일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지난 주말에 고용 통계가 좋게 나오니까 자, 9월 달에 9월 달에 0.75% 이상 1%까지 금리를 올라간다. 증시 안 좋다 하는 비관론자들이 또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는 고용 통계는 후행 통계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페드의 금리 정책은 선제성, 미래를 보고하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용 통계가 호재됐다고 해서 페드의 통화 정책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일에 발표하는 CPI가 자, 작년 10월부터는 고용 통계가 3.5에서 3.6%는 올해 사실 1월서부터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페드의 통화 정책 3월 0.25, 0.5, 0.75까지 올리는 인플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는 이번 10일에 인플레가 7월 달 발표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선 6월보다는 죽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는 또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어떻게 얘기했느냐? 고용통계에서 금리를 개폭적으로 올려간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시청자 여러분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의 7월 고용 지표를 두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